화양연화라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장만욱과 양조위가 보여주는 섬세하고 잔잔한 감정 연기와 OST가 인상적인 영화인데요. 수원 여기저기 벚꽃이 화려하게 피어있는 명소들을 보며 우리 삶의 가장 절정의 순간이라는 뜻의 화양연화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아름다운 계절 4월에 다시 만난 장판정담 허동수의 문화살롱. 마침 총선도 마치고 다양한 새로운 출발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생동하는 분위기 속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판정담 문화살롱 DJ 서동수입니다. 오래된 수원의 문화계의 뒷이야기와 그 주역들을 초대해 그 당시 수원의 문화계와 생활상을 들여다보고 현재를 살펴보는 서동수의 문화살롱. 오늘은 80년대 90년대 수원 시민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수원의 대표 극단 극단성의 두 주역들을 모시고 수원에서 연극으로 역사를 이어온 경험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극단성의 산파이신 고 김성렬 연출가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초대 손님 두 분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 극단성 부대표이면서 수원 민예청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재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극단성에서 배우로 오랜 시간 동안 무대에 섰던 표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합니다. 네네. 우리 이재령 연출님은 민예청 수원지부 사무국장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표수훈 배우님은 행궁동의 하플 중 하나인 카페 단어를 운영하고 계신데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그 수원의 후배분들이고 저도 또한 대학 시절부터 극단성이라는 인연으로 매우 가깝게 지낸 분들인데요. 본격적인 토크로 들어가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했는데 두 분 어떻게 극단성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우리 이재룡 선생님부터. 예, 저는 1985년도 고등학교 때 그 돌아가신 김성렬 선생님께서 저희 연극반 지도를 오시면서 처음 극단성하고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외부 강사로 오셨던 건가요? 네, 외부 강사로 오셨고 그때 지금 그 3.1학교 연극반이 1기거든요. 1기 때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께서 연기 지도를 그때 오셨어요. 그 저희 담당 선생님하고 또 친구분이셨기 때문에 예. 그때 지금까지도 한 30년 넘게 극단성 그 3.1학교 연극반을 모이고 있고 극단성 그 3.1학교 연극반 친구들이 바로 극단성의 단원들이었죠. 아, 네네네. 지금도 그 3.1학교에 연극부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표수훈 배우님은 네, 그러니까 저 이재룡 그 선배님, 감독님이라기보다는 이제 선배님이던 편에서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의 경우고요. 저는 조금 특이하게 스카우트 때거든요. 예. 그래요? 예, 예. 결이 다르군요. 두 다르죠. 분이. 예, 다릅니다. 이제는. 네네네. 이게 끌려온 거고 저는 이제 당당하게 스카우트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는 한울이라는 극단에서 아하. 다른 극단에서 연극을 하고 있었어요. 수원인가요? 그렇죠. 아, 수원에. 지금의 인계동. 근데 그 당시에는 소극장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그 극장을 운영하면서 극단들이 이제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렇죠. 몇 개 기억납니다. 다 어려웠어요. 다 어려워서 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그래서 이제 뭔가 계획을 했는데 그게 소극장 살리기를 위한 공연을 한번 공동으로 해서 만들어 보자. 아, 연합 공연 같은 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손을 잡고 해서 만든 작품이 이제 CCBB. 이제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올 건데 이제 그 작품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극단성과 김성렬 선생님을 이제 만나 뵙게 됐고 그 이후로 저는 극단성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선생님 곁에서 그 단원으로 또 제자로 배우로 함께했던 그런 그런 게 됐습니다. 네. 스카웃이라면 뭐 개런티나 아니면 무슨 스카웃 비용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야, 너 마음에 든다. 우리 극단 나와. 이렇게 된 건가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연습이 끝나거나 이러면 쇠주 한잔 하는 게 좀 그런 게 문화가 있었거든요. 네네. 안주가 보통 이제 생라면 뭐 이 정도인데 생라면. 예, 우리 저 김성현 선생님은
참치 캔을 그것도 고추 참치 캔을 최고네요. 드시면서 나랑 같이 연극을 하면 이거 먹을 수 있다. 끝나고 야 그래서 바로 그냥 콜했죠. 예. 그럼 김선영 선배님이 그 약속은 공약은 지키셨습니까? 절대. 아니 그 당시에는 그래도 몇 번은 지키셨어요. 몇 잘 번은 지키셨네. 노력은 하신 거네요. 그럼 노력하셨죠. 네. 네, 두 분 그 연극 입문하게 된 계기 참 재밌는데요.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80년대 남문 북문 뒷골목에서 그 함께 술 마시던 그런 생생한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아서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자, 이재룡 연출님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재룡 연출님이 신청하신 신청곡과 거기에 얽힌 사연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신하이의 크게 라디오를 켜고를 좀 신청할게요. 지금 그 돌아가신 선생님 이야기를 하지만 좀 슬프지 말고 그냥 신나고 그리고 또 들으시는 청취자들께 라디오 크게 틀으시고 즐겁게 들으시라고 신하이의 크게 라디오를 틀고를 신청합니다. 네, 이재룡 연출님이 그 신청하신 신청곡 신하위의 크게 라디오를 틀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장판정담 서동수의 문화사롱을 듣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정정할 게 있는데요. 제가 노래 제목을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신하위의 크게 라디오를 켜고가 맞습니다. 맞죠? 연출님?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장판정담. 오늘은 수원 연극의 산증인 극단성 이재룡 연출님과 표수은 배우님들을 모시고 극단성과 소극장 운동 그리고 삶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80년대 학번이고 수원에서 대학 시절을 보낸 저희 세대에게는 익숙하고 잘 아는 이름이지만 수원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분들에게는 낯선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극단성이라는 지역 극단의 탄생과 화려한 전성기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의 유명 배우학교에서 유학하신 걸로 아는데 이재룡 연출님이 기억하는 극단성의 시작은 언제 어떻게 창단하게 됐나요? 그 당시 이재룡 연출님도 창단 멤버셨나요? 네, 처음 극단성의 출발은 1980년도, 83년도. 저는 그 3년 뒤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참여하게 됐고요. 그 극단성은 수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젊은 연극인들이 모여서 만들게 되었고요. 그 전에는 수원 예술극장에서 다 함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시절 좀 오해가 좀 있었어요. 80년대에서 90년대 수원 연극계의 그 라이벌처럼 여겨지던 수원 예술극장이 있었는데 극단성 선배들이 배신을 하고 새로운 극단을 창단했다는 오해가 있었죠. 근데 그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수원 예술극장의 이름으로 수원에 연극을 하던 극단들이 통합을 해서 나왔던 이름이 수원 예술극장이었고 거기서 다시 분리해서 나온 것이 그럼 수은 씨도 그때 통합을 했던 그 극단이랑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렇죠. 예, 그 시절에는 이제 그 한우리는 없었고요. 네네네네. 극단성이 있고 그 또 다른 극단도 이제 분리해서 나왔던 거고 돌아가신 이재인 선생님께서 이제 수원 예술극장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이제 그 극단성과 이제 수원 예술극장이 두 양대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으로 그 네네, 저도 80년대하고 그렇게 90년대를 기억합니다. 했고 수원 예술극장이 조금 이제 그 관객들 위주의 어떤 상업적인 코미디 위주의 작품들을 했다면 극단성은 그 사회적 이슈나 아니면 그때 민주화 사회 참여적. 예, 네. 사회 참여적인 어떤 연극들을 많이 진행해서 좀 약간 좀 성격이 전혀 좀 반대였던 형태였죠. 아마 그 시절에 그래서 선택하기 아주 쉬웠을 거예요, 관객이. 예, 이쪽 가면 재밌는 연극, 이쪽 가면은 좀 생각하는 연극 그런 게 있고. 그쵸. 80년대 하면은 뭐 미협과 민미협이 분화되듯이 그 당시에 이제 기성의 아카데믹한 미술단체와 민중을 표방했던 사회 참여적인 예술단체들이 그 두 개가 병립하던 그 시대로 기억합니다. 이게 90년대 재밌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이의 5월이라는 작품을 공연할 때예요. 네. 저희가 북문 로타리에 있는 소극장에서 이제 공연을 진행하는데 그 앞에 이제 그 자동차 정비 그 부품을 파는 가게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 그 경찰 닭차라고 하잖아요. 버스 닭장차라고 하죠. 닭장차가 기역자로 딱 세우고 전경들이 입구를 막았어요. 그래서 그 관객 출입을 막았는데
그 관객들이 그 정경과 싸우고 이 연극 꼭 봐야 돼 하면서 정경과 싸우고 밀치고 들어왔던 기억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분리해서 그 뒤로 이야기가 어떻게 되죠? 분리해서 극단성이 이제 그 장안대학교 출신 분들이 이제 선생님도 장안대학교 출신이셨군요. 네네. 예, 그래서 장안대학교 출신 배우들이 중심이 돼서 1983년도에 이제 극단성을 창단하고 첫 공연으로 윤주병 선생님의 참새야기 연설을 첫 번째로 공연하죠. 그 이후에 이제 목이긴 두 사람의 대화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저는 그보다 3년 뒤에 이제 그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처음 극단성에서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북문 로타리에 있던 그 극장이 두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그 후생병원이라고 있어요. 저쪽 그 종로에 네네네. 그 자리가 옛날에 그 화홍 예식장이라는 자리가 있었어요. 네네. 그 화홍 예식장에서 이제 그 연극하는 젊은 사람 연극하는 게 좀 너무 좀 열악해 보이니 그 사장님이 예식장 한 칸을 줄 테니 여기서 극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 수원 예술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왜 공연장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극단들이 다 합친 거예요. 그 공연장 때문에. 아하. 그래서 수원 예술극장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분리되면서 나와서 선생님도 소극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풍동에 그 무슨 포차지? 임원의 포차? 그 자리가 이제 그 지하가 이제 저희 그 극단성 그 첫 번째 그 소극장이었죠. 아, 네. 거기서 이제 1년 만에 쫓겨나요. 집세를 못 나서. 그래서 집세를 못 내서 1년 만에 쫓겨나서 정말 갈 데가 없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낙담이 좀 심했을 때예요. 그때가 뭐 저도 이제 이제 20살 됐을 때니까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그때 되게 너무 화가 나서 유리 거울을 주먹으로 깨버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얼마 뒤에 선생님이 자리를 잡으신 게 이제 그 유명한 극단성 하면 떠오르는 북문 로타리에 있는 소극장. 그래서 네. 해서 90년대를 보낸 거죠. 네네네. 극단성의 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저 표수훈 배우님, 저도 그 길쭉길쭉한 몸을 이용하신 그 마임을 아주 능란하게 하던 그런 그 무대 위에서 배우님 모습을 기억하는데요. 우리 표수훈 배우님이 기억하는 극단성의 르네상스 최전성기는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합니다. 어땠나요? 우선 저를 아주 높이 평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보시면 훨씬 더 높습니다. 안타깝네요.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요 청취자들이 이 극단이나 이런 그 문화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너무 좀 깊이 들어가서 이게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극단성의 전성기 예,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기에는 사람들이 어떤 성과 위주로 이제 아무래도 평가를 하게 되죠. 그렇게 보면 1996년도 수원화성 국제연극제입니다. 이게 아하. 가장 어떻게 보면 전성기라고 드러나서 보여지기로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왜 그러냐면 그 당시가 우리가 투표로 처음으로 시장을 뽑는 해였어요. 민선 일기. 그렇죠. 아, 네네. 그게 이제 우리 심재덕 시장님이 이제 일기가 되셨는데 그렇죠. 네네. 그분하고 이제 그 마음을 합쳐서 한 게 이제 수원화성 국제연극제입니다. 근데 이게 그 지방자치를 왜 해야지? 지방자치 그 전에 뭐 시장 다 위에서 내려 보내면 했는데 그렇죠. 공무원이네. 굳이 왜 또 뽑는 거야? 돈 아깝게 막 이러고 있을 때였는데 이 국제연극제를 통해서 지방자치가 이래서 필요했구나를 증명하는 행사가 돼버렸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중앙의 언론, 문화예술계들이 엄청나게 호응을 했죠. 그러니까 거의 생중계하다시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간 그 방송사가 KBS였고 조선일보, 그다음에 뭐 여러 경향신문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매일 공연들이 어떤 공연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그 공연의 어떤 평가, 그다음에 다음에 어떤 공연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신문에 계속 실렸어요. 지금 맞아요. 상상을 네. 못하죠. 근데 그 정도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한때나마 그럼 수원이 전국 문화계의 중심이었네요. 그렇죠. 예, 네. 그때 공연을 EBS에서 그 촬영해서 그 아예 공연 전체를 라이브로? 아니 라이브는 라이브는 아니고. 라이브는 아니고 라이브 거기서 이제 촬영을 해서 그걸 전체 그 상영을 했어요. 네네. 그 EBS에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동안에 이제 작은 아까 얘기했던 세도 못 내고 쫓겨나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 지금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이 행사를 통해서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그것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거예요. 아, 네. 이거 엄청난 게 놀랐죠. 극적인 반전이네요. 완전한 네. 뭐 어떻게 보면 천지개벽을 한 거죠. 그 굉장한 그런 전성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사실 이제 극단의 어떤 작품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국제 연극제를 통해서 우리 것의 소중함, 그러니까 수원 화성이 있음으로 해서 국제연극제 가능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저도 기억나는 게 그 네. 지형지물 손화성을 이용했던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배경이나 네. 이런 걸로 아주 적재적소에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체험하고 확인했죠. 네네네. 그 다음부터는 극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것을 찾아서 그것을 뭐 희곡으로 쓰고 작품으로 만들고 발표하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뚜벅뚜벅 가게 됩니다. 네네네. 굉장히 요 시절 이전에는 이제 소극장 중심의 작은 연극들이었다면 요 이후에는 이제 그 대극장 위주의 그 작품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마이너에서 메이저가 됐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단계 맞은 거죠. 그리고 또 배우들이 또 그걸 통해서 많이 발전을 많이 했어요. 성장했고. 많이 성장을 했고 어쨌든 그 배우 연극의 그 규모를 가름할 수 있는 게 등장 인물이잖아요. 그 전에가 뭐 10명 내외였다면 그 이후로는 좀 많이 많아지고 이랬던 그런 어떤 질적 변화가 생겼겠네요. 네. 배포가 커져서 이제 특설 무대 아니면 이제 안 안 쓰고. 만듭니다. 외국도 갔다 오고 저 그 들었어요. 그 최초의 한류 그 시작이 우리 수은 씨라고 이집트 공연 갔다 오셨다고 들었던가요? 예. 거기에 우리가 이제 중동 국가들하고 사실 이제 수교는 되어 있는데 이제 문화적 교류가 없었어요. 최초로 그 문화 교류가 이제 그 아까 제가 CCBB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그 작품이거든요. 그 작품으로 이집트 카이로에 한 50개국이 참여하는 그런 그 아주 큰 그 연극제. 네네네. 거기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중동의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자리였고, 이거는 외교통상부가 전국에 있는 모든 극단에게 공모해서 그 중에 이제 선정돼서 이제 가게 된 거거든요. 네네. 굉장한 영예였죠. 아. 네. 그래서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도 보고, 예. 일본도 갔다 왔잖아요. 뭐 다 얘기야. 일본 예. 네네. 지금 그 수원 분들이 그 수원에서 특히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 두 연출님과 배우님 얘기 들어보면 아마 상상이 안 갈 것 같은데 어쨌든 극단성의 최고의 르네상스 시기에는 이렇게 화려했던 과거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대학 시절 그 장안문 옆 지하에 어둡고 좁은 그러나 열정은 가득했던 그 극단성 소극장의 삐걱거리는 계단이 생각납니다. 그 당시 사회상을 담은 시대의식 있는 작품과 연기로 우리 대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던 주역들이 바로 여기 계셨네요. 잠깐 음악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표수은 배우님이 듣고 싶은 음악과 사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까 그 표면적으로는 그때쯤인데요. 이제 국제 연극제를 1회를 하고 나서 모든 단원들이 극단을 나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단 둘이 김현 선생님과 단둘이 이제 남게 되는데 그 어두컴컴한 지하 연습실에서 딱 연탄 난로를 사이에 두고 자살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각했죠. 네, 네. 근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인데 이제 우리가 연극을 하고자 한 거지 행사를 하고자 했느냐 뭐 이런 의미도 있었고 그래서 뭐 그랬습니다. 그때 한참 좀 굉장히 좀 어려울 때였는데 그 둘이 이제 그 적막한 속에서 갑자기 딱 이렇게 저도 모르게 허밍으로 이 노래가 이렇게 딱 제가 부르게 됐어요. 그게 신영원의 터인데. 아하. 그래서 이렇게 작게 불렀는데 지하니까 좀 울렸나 봐요. 네네. 이렇게 눈치 보느라고 얻는 김성 선생님 얼굴 봤더니 눈물이 이렇게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조금 더 크게 부르면 더 울래나 그러고 이제 좀 더 크게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는 네. 그런
노래여서 뭐 좀 애환도 있고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신청했습니다. 네네네. 인생이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더니 맞습니다. 예. 우리 표수 배우님 그 에피소드에도 희극과 비극이 같이 예, 계시네요. 같이 섞여 있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 표수훈 배우님이 신청하신 신청곡 신영원의 터 듣고 다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장판 정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아무래도 이 수원 FM 수원 방송이 수원 지역과 수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수원 연극의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늙어서인지 옛날만큼 안 돌아다녀서인지 전에 비해 수원 연극이 많이 활력이 떨어지고 좀 뭐랄까 그 역동성이 사라진 것 같은데 여전히 현역과 그 주변에 계시는 두 분의 입장에서 수원 연극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표수훈 배우님, 그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수원 연극의 그 현실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 듣고 싶어요. 네, 이게 저 수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연극 전체적으로 다 지금 몰락했다고 해도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네, 그렇죠. 뭐 대학로도 지금 굉장히 좀 쪼그라들어가고 있고 지방의 여러 오래된 극단들도 거의 뭐 명맥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시대적으로 누가 연극을 보느냐 불편하게 소극장에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해요. 이제 너무 우리가 그 영상 미디어 그리고 또 뭐랄까 기계화되고 굉장히 복제화되고 손 안에 핸드폰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시대일수록 어쨌든 어떤 균형을 좀 찾으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래야 제정신으로 살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제 아날로그가 상대적으로 이제 요구되는 시대가 온다. 네네네. 예, 그때 이 연극의 특징은 절대 복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 순간에 아주 맑은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즐기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희망을 갖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건 좀 시간이 좀 이제 걸리겠지만 그걸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포기하지 말고 연극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꼭 필요한 예술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된다. 네네. 점쟁이. 저도 그 수원 살아서인지 그 문화적인 욕구나 그 갈망 때문에 고등학교 중학교 때 오히려 덕숭 옆에 있는 마당 세실 극장 가서 소극장을 보면서 그 주연 배우들과 정말 가까운 거리 땀이 보이고 침이 튀는 거리에서 그분들의 연극을 직접 보면서 감동받았던 기억들이 평생을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극이 갖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는 10분 공감하고 우리 표순 배우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저도 분명히 이 아날로그와 또 AI라고 하는 화상들 속에서 오리지널만이 줄 수 있는 감동이 꼭 다시 사람들이 그 찾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배우들하고 만났을 때 배우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억지로 쏟아내는 눈물 한 바가지보다 뛰어서 흘리는 땀 한 방울이 관객한테 더 감동을 준다라고 해서 열심히 무대에서 굴리고 있습니다, 배우들. 네네. 저희 선배님 중에 아직 한 분도 그 동숭동 대학로에서 연극 계속 하시는데 그 가끔 드라마에 나오시는 것 같은데 뭐 동창회 때 한번 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아주 그 뭐랄까 그 직물적이라 그럴까 즉자적인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형은 요새 뭐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우리 그 극단성 출발할 때 뭐 스텝서부터 분장서부터 온갖 뭐 배우님들이 의상까지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 의미에선 시민 입장에선 여전히 궁금하거든요. 연극을 하셨던 분들이 생계는 어떻게 그 운영하고 계시고 그 수원에서 연극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 표순 배우님부터 먼저. 그렇죠. 매번 사실 스스로한테 질문하고 항상 그랬죠. 연극을 왜 하지? 그리고 나는 어떤 연극을 해야 하는가? 뭐 이거는 늘
공연을 하면서도 항상 가슴속에 품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근데 또 그거를 사는 걸로 바꿔서 예,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네요. 이 질문에. 제가 아픈 데를 찔렀군요. 예. 그 왜 사냐, 어떻게 사느냐 이 문제거든요. 별반 다를 게 없다. 배우나 우리가 살아가는 거나 사실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할 거냐거든요. 그러니까 부유한 삶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부유함보다는 조금 더 아름다운 삶을 난 선택하겠어라고 하면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길, 아름다운 삶에 좀 동경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멋집니다. 있습니다. 네. 이거 준비된 멘트인데 잘 끊기지 않고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요거를 이런 연극의 재미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는 사실 못 느껴요. 연극은 직접 해봐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연극이 참 좋은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 누구나. 그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우리가 저 아역 배우도 있잖아요. 예, 다 됩니다. 그러니까 결단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재미와 저는 꼭 느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평생에 한번 그 이 세상을 마감하기 전까지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연극을 한번 해봐라. 이제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하지라고 이제 굉장히 막연하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열일을 제쳐놓고 연극을 재밌게 하는 방법들을 제가 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네. 행궁동 가운데 있는 단어 카페를 찾아가시면 키 큰 아저씨가 계십니다. 그분한테 저 방송 듣고 왔어요라고 얘기하시면 연극 가르쳐 주실 것 같습니다. 자. PPL 좋네요. 네. 떡은 안 한답니다. 예, 떡 정리했습니다. 네. 우리 다음은 이재용 연출님은 생활이 어떠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그 대학로에서 연극하는 후배를 좀 만났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작품을 준비하면서 배우들 캐라를 지금 얼마를 글 책정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얘기했는데 지금 그 친구도 거의 한 20 몇 년 차 배우거든요. 단편 영화도 많이 했고 그 드라마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번에 50만 원 받았대요. 작품 하는데 3달 동안 하는데 3달 동안 3달 동안 연습비 없이 그냥 50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고. 대학로 배우인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에 좀 알바를 합니다. 그리고 배우들이 보통 전에는 한 작품을 하면 거기에 전력을 쏟았어요. 그러니까 그 작품만 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시간표를 나눠서 여러 작품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이제 스케줄표가 쭉 나오죠. 공연 이제 그거 스케줄 잡는 게 정말 힘들어요. 배우 스케줄 잡는 게. 그러니까 배우들이 고정적으로 그 작품에 계속 나오는 거 아니라 계속 로테이션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역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익을 조금씩 얻고 나머지 시간에 하게 되고 제 패친인 사람이 있어요. 저기 그 살인의 추억에서 향수기 하던 조금 못생기신 분. 근데 그분이 연기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공사장 노역을 하세요. 그분은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꽤 유명하지 않아요? 유명하도 배우는 유명한 것과 수입은 다릅니까? 수입은 그냥 그 천정과 지하실이죠. 그래서 그 유명하지만 그래도 그 배우가 박노식 배우인데 그렇게 그 노가다라고 하죠. 우리 흔하게 하는 그 일용직 그것들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편의점 알바 뭐 아니면 의상실 뭐 그 피팅 모델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별의별 그러면서도 연극이라는 본인의 길을 놓지 않는다. 네. 그렇다는 거죠. 저도 대학로에서 연극할 때 했던 게 뭐 주차 그 발레 타고 그 주차 안내 이런 것들 좀 했었죠. 네네. 여전한 그 현실은 여전하다는 게 이제 두 분들 말씀이겠죠. 네. 연극이 모든 예술 장르 중에서 가장 가난한 연극이에요. 가난한 예술이에요. 미술하는 사람들하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미술보다 더 가난합니다. 미술은 혼자 먹죠. 네네. 그러니까 연극은 n분의 1로 나눠요. 그러니까 1인극이어도
거기 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걸 나누다 보면 굉장히 적어지죠. 원래 나눌수록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나눔의 정신으로. 돈은 좀 안 그러더라고요. 네, 두 분 모시고 수원 연극 내지는 연극하는 분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장판 정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극단성의 산파라고 할 수 있죠. 수원의 연극 운동에 굵직한 족적을 남기신 고 극단성 대표님 김성렬 선배님의 삶과 인생 그리고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두 분과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도 막역한 지역 선배님이시고 몇몇 활동도 같이 해 열정적이고 치밀했던 형의 캐릭터를 기억하는데요. 일단 우리 두 분이 기억하시는 김성렬 선배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작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날카로운 분이셨고요. 그리고 신체가 굉장히 마르셨어요. 그래서 별명이 붕붕가시. 아, 그랬어요? 예. 처음 듣네요. 예. 햇빛 마른 사람이 눈매는 굉장히 매서우셨어요. 그래가지고 별명이 좀 싸움닭 같이 그러니까 뭐 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네, 비타협적이었던 거 예, 기억나. 그냥 젊은 시절에는 그냥 들이받으시는 성격이셨고요. 그다음에 자기 작업에 있어서는 그 연습 자기 마음대로 그 작업이 안 나오면 새벽 2시, 3시까지도 완벽주의자셨군요. 예, 예. 그 완벽하게 하셨고 나이가 드시면서 조금 유해지긴 하셨지만 그런가요? 유해지긴 했나? 그래도 그 깐깐하고 꼼꼼한 성격은 안 변하셨어요. 우리 이재룡 연출님이 기억하시는 그러면 김성렬 선배님은 깐깐했다.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굉장히 그 완벽주의를 좀 취하셨다라고 좀 해석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표순 선생님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데 그러니까 연극에 사실 그 정도로 미칠 수 있나 그런 그 정도? 생각이 좀 네네. 드는데 뭐 수원화성 국제연극제뿐만 아니라 뭐 정조대왕, 뭐 화가 나에서 뭐 시인 노작 홍사용, 독립운동가 임면수, 그다음 제암리 학살 사건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작품을 창작하시고 또 작품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웬만한 분들이 하기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편으로 또 가정에는 굉장히 소홀하셨어요. 예, 우리가 저만 해도 왜 사냐 그러면 아유 나 우리 가족들 지키려고 진짜 그렇게 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가족 뒷전이셨어요. 오로지 연극이 우선이셨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해 보면 나중에 뭐 그렇게 좀 가족에 대해서 애쓰시겠지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화나고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선생님 사모님이 가표에서 지금 그 카페를 운영하세요. 문화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가평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사모님이나 이제 가정에 충실하면서 살겠다라고 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뭐 어떤 미래에 대한 그 장밋빛 그렇죠. 그 계획은 있으셨군요. 예, 그 계속 그 변비와 설사가 계속 반복이 되실 때 병원을 가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갔을 때 이제 암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셨죠. 잘 말을 안 들으세요? 자기 몸이나 이런 것은 신경 안 쓰시고 연극만 생각하셨던 분이죠. 네, 저도 그 우리 표순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 정조대왕이라든가 그 몇몇 작품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 인쇄물이나 이런 홍보물을 같이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다른 그 어떤 극단 대표님들하고 다르게 정말 최종 단계에서는 꼭 와서 옆에 붙어서 뭐 이것저것 수정해 듣고 이랬던 그러니까 정말 열정적이었던 그 선배님 모습이 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두 분과 또 저의 기억이 일치하는 것 같은데 정말 열정적이고 정말 어떤 의미에서 치밀하고 깐깐하셨던 그런 선배님이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아시는 우리 그 김성렬 선배님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극단성을 만드시고 수원성 국제연극제를 통해 수원 연극의 역량을 높이시고 또 수원만의 소재를 작품으로 만드신 많은 업적을 남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자이자 혹은 동료 배우로서 김성렬 선배님이 수원 연극에 남긴 어떤 족적이랄까 가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김효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이 수원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위치가 있잖아요. 서울의 위성 도시. 뭘 해도 서울에 다 빨려가요. 그렇죠. 블랙홀이죠. 예, 서울이. 그리고 서울에서 다 내려와요. 이게 한계거든요. 그래서 지역성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수원 이름도 성이잖아요. 극단 이름도. 그 굉장히 지역성을 갖고 시작하신 거예요. 이분이 평생 하신 거는 지역의 문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생을 싸우셨는데 또 작품으로 하셨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수원 연극의 정신적 뿌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것 토대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그 토대 위에다가 이제 그 흐름을 만들면 돼요. 그게 이제 맥락이 되는 거죠. 역사적 그렇죠. 맥락을 예. 만들면 되고 이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이 대단한 업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를 계속 이어가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서울 중앙의 위성이다. 언제든 빨려갈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고유한 하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수원 연극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그 장례식 같은 경우가 지금 선생님 장례식은 그 예술인장으로 치러졌어요. 수원 최초로. 그리고 예술인 중에는 처음으로 예술인 노제를 지냈고요. 선생님이 가장 사랑했던 공간 화서문 옆에 그 저희가 공연을 계속 진행했던 화서문 옆 공간 거기를 가장 사랑하셨거든요. 그곳에 노제를 지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수원의 예술인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선생님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리고 그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선생님을 추억하는 글도 남기고 해서 아마 그 선생님의 업적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그 정도로 예술인들이 많이 슬퍼하고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우리 김상현 선배님 그 돌아가셨을 때 저도 웹자보도 만들고 또 현장에서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뭐 어쨌든 수원의 연극에 큰 별이 졌다 이런 부분에는 뭐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그 김상현 선배님을 기억하거나 아니면 또 그 뭐랄까 기념할 수 있는 행사나 공간 이런 것들이 혹시 수원에서 준비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SK 그 선인경 도서관 4층에 가시면 그 수원 지역의 이제 유명인 분들 그 기억을 해야 될 학자들 서고들이 있습니다. 서가. 네. 예, 거기에 김성열 서가라고 해서 선생님께서 지금 하셨던 연출 노트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보셨던 그 연구하셨던 자료들, 책, 희곡집 이런 것들이 그쪽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네.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책들을 성경도서관에 이제 비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곳에 가시면 김성렬 선생님이 써놓으신 뭐 작품이라든가 읽으셨던 책들을 이제 같이 이제 편람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원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네네. 예, 거기에 모든 그동안의 자료들이 전부 다 박물관에 기증이 돼서 그거를 이제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그 중간에 한번 아카이브를 했어요. 예, 그래 한 2차례를 했네요. 2차례 네네네. 정도 했고 도서관에서 한번 하고 저 오주석 서가 후소에서 또 한번 아카이브를 했는데, 같은 시에서도 상당히 이제 비중 있게 이제 이걸 좀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돼야 할 자료들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뭐 그래도 그 우리 김상현 선배님의 족적이 큰 만큼 나름 또 기념 공간이나 기념 행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따뜻해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장판 정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원 공동체 라디오 그 듣는 수원 시민들을 위해서 연극이라는 게 아직도 사실 사람들과 거리감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원 그 시민들이 그 연극에 빠질 수 있게 우리 그 연출님과 배우님이 추천하고 싶은 공연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그 추천하는 이유 하나씩 또 말씀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저희 극단성 작품들은 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저희 극단성에서 여러 작품들을 그 공연하게 될 텐데 수원 시민분들께서 좀 많이 참여해 주셔야
저희 극단성도 살고 수원 연극도 살고 수원 문화예술도 삽니다. 아, 극단성 PPL 좋습니다. 네. 극단성 홍보 좀 더 하십시오. 네, 극단성이 오면 표순도 있고 이재룡도 있습니다. 지금 그 공간은 어디예요? 지금은 월드컵 경기장에 사무실이 있어요. 아, 네. 네. 무대는 무대는 없습니다. 제가 제일 그 주장하고 있는 것이 소극장은 거의 그 예술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면서 가장 많은 예술 활동을 뽑아낼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수익이 없어요. 수익이 작은 극장에 관객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그러면 어렵습니다. 관이나 시에서 이 마중물로서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고 그 소극장이나 이런 그 공연 단체한테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그런 기획이나 그런 시도는 없었나요?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그 지금 오프 대학로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대학로에는 소극장들이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대학교에서 그 하는 분교 형태의 이제 극장들이 큰 극장들이 있고 소극장은 저쪽 다른 곳에 그 대학로 가까운 곳에 이제 그 돼 있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공연장 그 진흥법이라고 해가지고 진흥조례라고 해서 그 극장을 이제 그 극단에서 만들기는 하지만 그 운영비는 전부 시에서 담당을 해요. 그래서 거기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월세를 전부 전세로 바꿔서 그 진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됐죠. 그런 것들이 이제 수원에 좀 지방에도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음. 추천하는 연극 제목도 극단성 작품이라니까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체육 작품을 좋아해요. 안톤 체업. 안톤 예. 체업의 작품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지금 공연은 잘 안 지어지는데 아마 그 도스토옙스키의 제아벌도 굉장히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우리 표순 배우님은 이쪽은 러시아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 굉장히 그 시사적인 연극을 지금 추천하셨고 저는 뭐 누구나 잘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사연이 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거 연극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신부님으로 캐스팅을 됐거든요. 그래서 신부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우리 로미오 맡았던 배우가 공연 한 일주일을 남겨놓고 갑자기 어떤 상황이 생겨서 못하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순간적으로 이 급박한 상황에서 로미오를 이제 제가 이제 하게 됐어요. 신부님이 이제 로미오가 된 거죠. 왜요? 근데 이게 어울리는데? 그래요? 네. 로미오가 키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문제예요. 네네. 상대 배역하고 키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무대에서 살아서는 못 만나고 누워 있을 때는 이제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만나는 이런 상황이 그래요? 진짜 비극 중에 비극이 된 거죠. 재밌네요. 예, 그리고 뭐 대사량도 어마어마했고 그 순간적으로. 그렇죠. 네. 사실 제가 그 작품을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로미오를 만든 거예요. 고뇌하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그 신부님 같은 로미오를 만들어냈으니까 예, 뭐 이게 굉장히 연극적 재미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새로운 로미오를 만들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저는- 얘기할까? 네. 저는 이제 그 고도를 기다리며가 생각이 나요. 그때 고도를 기다리며 선생님이 배우를 하신 작품이 거의 없어요. 근데 김성현 선배님이요? 예, 근데 고도를 기다리며에서는 배우를 하셨어요. 역할이 뭐냐면 제 하인 역할을 하셨어요. 제가 주인이고 선생님이 제 하인 역할을 했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분장실에서 그 선생님이 무대에 가방을 여러 개 들고 나옵니다. 짐을. 그 짐을 제가 분장실서부터 소대까지 딱 나르고 선생님 준비됐습니다. 딱 그러면 이제 하고 나오셔서 딱 준비하세요. 그러면 제가 채찍을 휘두르면서 그러니까 그 무대 밖과 무대하고 전혀 반대인 상황이죠. 감정이 실렸겠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연극을 이렇게 보면 연극을 하면 할수록 그 변수들이 상당히 많아져요. 근데 인생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주어지는 역할에서 자기대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작품을 하나를 통해서 인생의 삶의 제 자세가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네네. 굉장히 위기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굉장히 그 무서울 정도로 성장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연극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그 연극의 매력은 그거예요. 뭐냐면 지금 같은 공연을 진행을 해도 매일 같은 공연을 해도 그 공연은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공연이에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된다. 컨트롤 C, 오케이. 컨트롤 V가 되지를 않아요. 네, 좋은 말씀. 그게 아주 매력이죠. 인상적입니다. 네, 지역이라는 척박한 토양에서 문화를 심고 뿌리 내리게 하고 꽃을 피게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수원의 극단성 주역인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피부로 체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열정과 사명감으로 수원 연극을 개척해 오신 고 김성렬 선배님과 지역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들어본 아주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고요. 모쪼록 연극을 사랑하고 극단성을 사랑하는 이 두 분의 바람처럼 수원이 다시 연극의 도시로 우뚝 서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 클로징 음악은 김성렬 형이 저하고 문화예술인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자주 왕래할 때 고색동의 용간의 호프라는 제 친구놈이 하는 호프집에서 함께 들었던 추억이 있는 노래 김광석의 그녀가 처음 울던 날이라는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문학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연출가 이재룡, 배우 표수은, 기술 이경남, 그리고 저는 서동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 안녕.